자, 165번째 이야기입니다. 이 오페라는 이제 지금 역시나 이제 공연 순위, 전 세계 공연 순위 탑3 안에 항상 들어가는 그런 아주 유명 오페라입니다. 제가 그 37번째 오페라 이야기에서 이미 소개를 했던 작품입니다. 그때 글라인드 본 페스티벌 작품이었었고, 그 작품을 이미 소개를 해드렸었는데, 지금 와서 보니까 그 38분짜리 영상이 지금 그 저작권이나 뭐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다 커트가 돼서 6분여로 잘려가지고 참고 영상들이 하나도 없으니까요. 무슨 얘기인지도 모르겠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 유명하고 좋은 오페라를 이런 상태로 이제 방치를 할 수가 없어서 제가 다시 새로 이렇게 정비해서 올립니다. 설명도 새로 하고 많이 또 보충도 했습니다. 오늘 오페라는 그 유명한 세비야의 발사입니다. 로시니 작품입니다. 이 뉴욕 메트로폴리탄에서 2007년도에 지금부터 이제 13년 전에 조이스 디도나토가 열연을 했던 그 오페라입니다. 그림을 보시면 알지만 이제 조이스 디도나토뿐만 아니고 후안 디에고 플로레스가 지금부터 13년 전이니까 30대 후반 나이입니다.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자, 조아키노 로시니, 뭐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또 사랑하는 그런 작곡가죠. 벨칸토 세 명의 그 작곡가 중에서 이제 가장 또 선배기도 하고 또 어떻게 보면 벨칸토의 길을 열었던, 특히 벨칸토 그 오페라 부파의 거의 새로운 시대를 연 그런 작곡가입니다. 그리고 우리한테 이제 굉장히 많은 이제 이야기를 이렇게 남겨준 그런 사람입니다. 이 1792년 그러니까 18세기 말에 이렇게 태어나셔가지고 19세기 초에 이제 작품 활동을 했습니다. 이탈리아 벨칸토 작곡가고요. 벨칸토 음악의 대부고 14살 때 첫 번째 오페라를 쓸 정도로 이제 그 오페라에 굉장히 탁월한 실력을 갖고 있었습니다. 18살 때 그 결혼음이라는 이제 오페라를 만들고 나서 거의 40여 편의 오페라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참 애석하게도 37살 때 윌리엄 텔이라는 오페라 하나를 만들고 그다음부터는 이제 오페라 작곡을 더 이상 안 하죠. 거의 그 37살 때 절필을 했으니까 39년을 이제 오페라 작곡을 안 한 상태로 여생을 보낸 그런 아주 특이한 케이스의 작곡가입니다. 이 굉장히 많은 작품을 또 했고, 뭐 1년에 5작품씩 이렇게 한 경우도 있고, 뭐 오페라 부파로 크게 성공을 했죠. 이분의 이제 주요 오페라들이 거의 유명한 오페라들은 거의 대부분 오페라 부파입니다. 윌리엄 텔을 빼고는. 그 다음에 이제 그 당시에는 뭐 이게 그렇게 이제 문제가 된 그런 건 아니지만 자기가 만든 오페라의 뭐 이 부분을 또 떼어서 또 새로운 오페라를 만들고 저 부분을 떼어서 또 새로운 오페라를 만들고 하는, 흔히 요즘 얘기하는 이제 그 자기 표절이죠. 요즘에서는 뭐 이런 게 절대 금기시돼 있죠. 불법이기도 하고. 비록 자기가 만든 작품이라도 자기 표절을 빈번히 했고, 심지어는 이제 오늘 제가 소개시켜드린 세비야 이발사도 이미 이전에 작곡했던 많은 작품에서 모자이크식으로 여기저기서 이렇게 그 곡들을 갖고 와서 13일 만에 작곡을 했다고 하죠. 그러고 나서 이제 1822년 이후는 이제 이탈리아를 떠나서 이제 파리에 거주를 합니다. 그 파리에 거주를 하면서 파리에 있는 이탈리안 극장에 이제 음악 감독으로 이제 쭉 자기 후배인 이제 벨리니나 도니체티 또 후원을 했죠. 파리에서 워낙 이탈리아 또 오페라가 인기가 있었고, 특히 벨칸토 오페라가요. 그러니까 벨리니나 이제 도니체티 같은 경우도 이제 등단할 수 있는 무대가 있었는데, 이탈리안 극장의 음악 감독직을 하다 보니까 자기는 이제 작곡을 안 하더라도 이제 후배 벨칸토 작곡가들한테는 길을 많이 열어준 것 같아요. 그리고 뭐 그 뒤에 이제 뭐 작곡을 하지 않지만은 뭐 미식가로도 굉장히 유명하고 먹는 거에 굉장히 이제 그 즐겼던 것 같아요. 로시니 스테이크도 있고, 뭐 로시니가 그 평생 운 3번 중에 하나가 자기가 그 트러플이라 그러죠. 송로버섯 요리를 배에서 먹다가 그걸 물에 빠뜨려 가지고 그걸 때문에 울었다는 그런 일화도 있습니다. 이제 그 트러플이라고 이제 송로버섯은 세계 산미 중에 하나죠. 철갑상어알, 캐비아하고 거위 간, 포아그라와 함께 이 송로버섯은 세계 3대 미식 중에 하나입니다. 물론 뭐 우리가 인정할 수는 없죠. 자, 이 왼쪽에 보면은 이제 그 로시니가 작곡을 한 작품들 이제 거의 한 40작품을 망라를 한 겁니다. 이걸 이제 분류를 보니까 여기는 단순하게 이제 부파고 오페라 부파, 오페라 세리아 이렇게 분류를 하지 않고 거기에 이제 파르사, 조코소라는 이런 이제 좀 세부 분류를 했는 거더라고요. 여기 보면 20살에 이제 5개 오페라를 만들죠. 뭐 그렇게 크게 인기 있는 오페라는 없었지만 사실 오페라가 이제 그
어느 정도 인기가 있었던 그런 오페라는 이제 탄크레디 뭐 이런 작품부터 그 다음에 이제 21세에 만들었던 이제 알제리의 이탈리아 여인 이런 작품들이 이제 굉장히 성공한 부파 작품 중에 하나입니다. 심지어는 이제 세비야의 이발사는 24세 때 발표를 한 건데 이제 13일 만에 작곡을 했다는 얘기죠. 여기 위에 보면 이제 그 제가 군청색 음각 표시를 한 결혼음, 뭐 팔미라의 아우렐리노, 뭐 지기스몬드, 엘리자베스 잉글랜드 여왕 이게 사실 세비야 이발사에 이렇게 자기 표절됐던 그런 이전 작품들입니다. 세비야 이발사의 그 유명한 그 서곡 같은 경우는 엘리자베스 잉글랜드 여왕에서 썼던 그 곡을 그대로 서곡으로 지금 만든 거죠. 나머지 그 중간에 그 작품들의 작곡도 지금 이 네 개 작품 중에서 상당히 많이 이렇게 채용을 한 그런 자기 표절에 아주 물론 그 당시에는 아무 문제가 안 됐었어요. 왜냐하면 이 오페라를 뭐 지금처럼 HD로 남길 수도 없고 한 번 공연을 하면 끝인데 이전 공연을 하고 그 다음 공연을 할 때는 뭔가 또 새로운 거 또 뭐 아쉬운 게 있으면 보강을 하고 뭐 하는 이런 것들이 너무나 빈번했기 때문에 뭐 자기 표절은 굉장히 당연시되던 그런 상황이니까 그거 갖고 사실 비난을 할 수는 없는 거지만 로시니가 다른 작곡가에 비해서 조금 만약 저평가되고 있는 그런 부분이 있다면은 사실 이런 자기 표절이 너무 빈번했다는 부분이 뭐 약간의 마이너스 요인이 있었던 것 같아요. 실제로 이제 그 알제리의 이탈리아 여인, 세비야의 발사, 라 체네렌톨라, 뭐 신데렐라 얘기입니다. 이 세 가지가 이제 그 로시니의 부파 3대 작품 중에 하나인데 이제 혹자는 이렇게 얘기하죠. 이 세 작품은 음악은 같은데 내용만 틀린 오페라라고. 사실 이 음악을 듣다 보면은 굉장히 비슷한 음악들이 나옵니다. 심지어는 그 세빌리아 이발사의 이제 마지막 그 피날레 부분에 그 테너 아리아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제 굉장히 테너들이 부르기가 힘드니까 세비야 이발사의 초기 공연을 하다가 그 테너들이 힘들어하니까 결국 빼버리고 그 곡이 그 어떻게 보면 신데렐라의 거의 그 대표적인 그런 아리아가 그것도 이제 테너 아리아가 아니고 이제 여성 그 메조 소프라노의 그 대표 아리아로 이렇게 바뀌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건 제가 이 극 중에서 제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에 이제 그 그랑데 오페라 윌리엄 텔 하나를 이제 만들고 그 다음부터는 절필을 한 그런 상태입니다. 여기서 보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파르사나 조코소가 이게 뭐냐 그러면은 이 파르사라는 거는 이제 지금 인터메조하고 초기에는 같이 썼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당시에는 지금은 이제 무대 기술이 워낙 발달되어서 무대를 변경하고 하는 게 시간이 한 20분 이내에서 다 됩니다. 기계로 이렇게 처리가 되고 심지어는 무대가 이렇게 돌아가는 경우도 있죠. 미리 세팅이 된 상태에서 360도에서 120도, 120도, 120도를 이렇게 할애를 하게 되면 이 120도씩만 돌리면은 사실 무대를 새로 설치를 안 하고 미리 다 설치해 놓은 상태에서 무대를 바꿀 수도 있습니다. 요즘 그 메트로폴리탄에서도 그런 걸 많이 쓰죠. 그 다음에 그 무대가 아래 위로 이렇게 이동하는 경우도 있고 아무튼 요즘 같은 경우는 무대를 막 처음부터 다 부시고 또 새로 만들고 하는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근데 과거에 19세기 이럴 때는 그런 게 없었겠죠. 막과 막 사이를 바꾸는데 이제 그 무대가 많이 바뀌는 게 같은 경우는 뭐 심지어는 막 2시간 가까이씩도 시간이 걸렸다고 합니다. 막과 막 사이가. 특히 부파 같은 경우는 2막이 많기 때문에 1막과 2막 사이가 굉장히 길어지니까 이 중간에 이제 그 관객들이 너무 심심해하면 안 되니까 뭐 세리아 작품 같은 그런 그 오페라 작품을 하더라도 중간에 굉장히 우스개 같은 짧은 단막극의 뮤지컬 같은 거나 이제 그 코미디 같은 극들을 올렸다고 합니다. 그게 이제 사실은 이제 파르사의 시초고 인터메조도 거의 같은 의미로 썼었는데 인터메조는 결국 나중에 이제 그 간주곡 막과 막 사이에 관현악곡으로 이제 그 의미를 이제 그렇게 바뀐 거고 파르사는 지금도 이제 그 막과 막 사이에서 이제 이렇게 관객들을 위해서 하는 짧은 그 코미디를 파르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파르사는 완벽한 하나의 오페라라고 보기는 이제 좀 무리가 있죠. 근데 이제 그 밑에 보면 이제 드라마 조코소라는 것 같은 경우는 이게 이제 세리아도 아니고 부파도 아닌 그런 이제 약간 애매한 부분을 이 드라마 조코소라는 명칭으로 따로 불렀다고 합니다. 이 드라마 조코소의 거의 대표적인 작품이 이제 그 모차르트의 그 돈조반니 같은 작품을 그렇게 조코소라고 얘기를 합니다. 완전히 희극도 아니고 완전히 부파도 아니고 완전히 세리아도 아닌 그런 중간 정도의 조코소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세미 세리아하고는 또 약간의 틀리죠. 자, 오페라 세비야의 발사는
원래 이제 세빌리아의 이발사라는 표기도 있었죠. 세빌리아는 사실 이제 영어식 표현이니까 우리는 뭐 이 세비야의 이발사라고 표현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2막 4장입니다. 각 막이 이제 2장으로 구성된 오페라 부파 작품입니다. 전형적인. 로시니 3대 부파 중 하나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알제리의 이탈리아 여인하고 이제 신데렐라 이 작품과 더불어서 이제 3대 부파 작품 중에 하나인데 제가 그러고 보니까 이 그 로시니 작품들 소개를 그렇게 안 드렸더라고요. 아리아를 이렇게 뭐 발췌해서 설명은 드린 것 같은데 지금 제가 이제 세비야 이발사만 지금 그동안 해설을 했었고 로시니의 다른 작품들은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그 알제리 이탈리아 여인하고 이제 신데렐라도 곧 설명을 드리려고 제가 이제 작품을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13일 만에 이제 작곡을 했죠. 그게 뭐 결국은 완전히 창작이 아니고 이제 자기 표절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고요. 그러니까 13일 만에 작품을 만든 거에 대해 갖고 도니체티한테 물어봤대죠. 이 어떻게 생각하냐고. 사실 도니체티도 굉장히 작곡을 빨리 하는 작곡가 중에 하나였습니다. 근데 도니체티의 말이 굉장히 우스갯소리가 그 로시니 그분은 게을러서 아마 13일 정도 걸리셨을 겁니다 하고 뭐 그렇게 얘기하고 자기 작품은 뭐 7일 만에 이렇게 끝내기도 했다고 하는 그런 일화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로시니도 굉장히 속작을 한 그런 작곡가에 속하지만 이제 도니체티는 그보다 더 빨리 작곡도 했다는 그런 얘기죠. 세빌리아 이발사의 서곡은 영국 여왕 엘리자베타에서 뭐 그대로 갖고 온 겁니다. 짜집기 형태의 작품으로 만든 이 세비야 이발사가 오늘날 뭐 굉장히 최고의 오페라 중에 하나가 됐죠. 원작 보마리스의 희곡 피가로 이야기들 중에서 이제 첫 번째 작품이 이제 세비야의 이발사입니다. 원래 그 파이지엘로라는 작곡가가 1782년에 초연을 했고 그 4년 뒤에 이제 모차르트가 피가로의 결혼 두 번째 작품을 한 거죠. 순서가 맞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 로시니가 이 작품을 새로 지금 이제 손을 대 갖고 19세기에 손을 댔으니까 사실 파이지엘로 작품도 꽤 인기가 있었던 작품 중에 하나였던 것 같은데 이제 선배 작품을 이렇게 보면 그 뒤에 똑같은 작품을 이렇게 내는 게 약간 그 당시에도 금기시가 됐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파이지엘로가 약 30년 먼저 지금 발표한 작품을 또 발표를 해가지고 약간의 그 초연 때 많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3부가 이제 죄 많은 어머니라고 이렇게가 3부작으로 희곡이 끝이 납니다. 제가 그 3부 죄 많은 어머니에 대해서는 거의 소개된 게 없거든요. 어떤 작곡가가 지금 이걸 오페라로 만들긴 했다는데 뭐 워낙 그 무명이고 또 현대 오페라식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거의 인기가 없어서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희곡으로는 이제 3부가 있었습니다. 죄 많은 어머니. 요 스토리도 제가 한번 일러드리겠습니다. 1816년 초연 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파이지엘로가 뭐 시킨 건지 아니면 파이지엘로의 팬들이 자발해서 그런 건지 그 초연 때 이제 그런 파이지엘로 팬들이 난립을 해가지고 막 심지어는 무대에 뭐 고양이까지 풀고 뭐 이렇게 하는 바람에 사실 그 초연은 실패를 했다 그럽니다. 근데 지금 사실 이 작품은 그 당시에 사실 엄청나게 성공을 했고 공연 횟수도 많아졌고 심지어는 그 19세기 초에는 뭐 베토벤보다 오히려 로시니를 더 인기 있는 작곡가로 그 당시에는 그 로시니가 그 정도로 이 작품으로 돈도 많이 벌고 또 엄청나게 또 성공을 거둔 그런 작품이었습니다. 제가 이제 로시니 작품을 하면서 이제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게 그 로시니 크레센도라는 겁니다. 이게 크레센도라는 게 이제 음악 용어로 이제 점점 크게 하는 이런 거거든요. 보통 한 소절이나 두 소절에서 이런 표시들이 있습니다. 점점 크게 연주하고 뭐 점점 하라는. 근데 사실 이 로시니 크레센도는 굉장히 이걸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가지고 그 하나의 아리아나 하나의 음악이 주전자에 물을 끓이는 것과 같다 이런 식으로 이제 그 다음에 그 클래식 그 블로거가 있는데 그 정준극 씨라는 분이 그렇게 표현을 했는데 제가 이 부분이 공감이 돼서 그대로 옮깁니다. 주전자에 물을 끓이는 것과 같다. 주전자에 우리가 물을 처음에 끓이면은 조용히 하죠. 그러다 물이 끓으면은 뚜껑이 막 뜰고 막 그 구멍으로 막 소리가 막 나오고 수증기 빠지는 소리가 나오고 하면서 엄청나게 되죠. 사실 이 로시니 크레센도의 음악은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굉장히 조용히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보통 솔로나 아리아가 굉장히 조용히 이렇게 시작하다가 성악가들이 하나둘씩 늘어나면서 중창으로 발전되면서 소리가 엄청나게 커져서 마지막 그 끝날 때에서는 막 혼란스러울 정도로 그렇게 크게 끝나는 그런 크레센도가 있습니다. 실제 세비야 이발사에서도 이 크레센도 기법이 굉장히 많이 이렇게 적용이 됩니다. 뭐 거의 대부분의 아리아에서 그 바질리오의 아리아 같은 경우에는 아주 전형적인 이
로시니 크레센도죠. 처음에는 조용히 시작하다가 나중에는 뭐 엄청나게 그 성악가가 흥분하면서 마무리를 하는 뭐 그런 로시니 크레센도. 이게 이제 세비야 이발사뿐만 아니고 신데렐라나 알제리 이탈리아 여인에서도 거의 똑같이 적용이 되죠. 그러니까 뭐 음악은 똑같은데 스토리만 다른 그런 작품이 다른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로시니만의 독특한 성악 패턴이면서 사실 초기에 이렇게 조용히 시작했다가 나중에는 거의 듣는 사람이 정신이 없을 정도로 이렇게 강하게 발전하는 그런 패턴을 이제 우리가 느끼실 수 있는 거죠. 자, 주요 아리아는 이제 뭐 로지나의 거의 뭐 이 작품의 대표 아리아죠. 방금 들린 그대의 음성. 굉장히 아름다운 메조 소프라노 아리아죠. 그 다음에 이제 알마비바 테너 아리아 중에서 이제 아름다운 아침이 밝아오고 있다. 카바티나죠. 그 다음에 이 피가로의 아리아. 뭐 이거는 사실은 오페라를 모르시는 분들도 거의 대부분 아는 그런 아리아입니다. 나는야 거리의 만능 일꾼. 그 코스염 있는 우리나라 김동규 씨죠. 김동규 바리톤이 뭐 이 아리아를 굉장히 그 방송 무대에서 자주 불렀기 때문에 거의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뭐 바질리오의 아까 아리아. 이게 이제 그 소문은 미풍처럼 하는 이제 아리아인데 이게 아까 말씀드렸던 크리센도 예, 아주 전형적인 물론 다른 작품들도 그런 비슷한 것들이 적용이 됐는데 이 특히 베이스 아리아는 굉장히 그 로시니 크레센도가 굉장히 크게 적극적으로 적용된 그런 아리아입니다. 그 다음에 중창 있는데 뭐 이 중에서 제가 이렇게 네 개를 한번 골라보겠습니다. 캐스팅을 보면 이제 이게 기대할 만합니다. 조이스 디도나토 뭐 걸출한 메조 소프라노죠. 특히 뭐 벨칸토 메조 소프라노의 뭐 좀 더 압축한다면 그 로시니 작품에서의 메조 소프라노는 뭐 거의 원탑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분의 역량은 사실 이제 이 세비야 이발사에도 나타나지만 신데렐라 작품 같은 경우에는 거의 뭐 비교 불가죠. 다른 메조 소프라노하고 이 콜라라투라 아리아나 이런 것들은 굉장히 걸출한 그런 성악가입니다. 거기에 이제 우리의 자랑 후안 디에고 플로라스 이분이 사실은 이제 세비야 이발사의 아주 역사적인 어떤 업적도 쌓은 분이죠. 지금 나중에 제가 아리아 때 소개를 드리겠지만 피날레 부분의 테너 아리아는 사실 그 테너 아리아가 초장기는 물론 있었겠죠. 로시니가 초연하고 할 때 그 당시에 19세기 때는 그걸 부를 수 있는 테너가 있었기 때문에 그걸 작곡을 했겠죠. 무대를 세웠는데. 근데 이게 현대 그러니까 19세기, 20세기 이렇게 와가지고는 이제 그 워낙 그 이게 고음인데다가 벨칸토 발성이 쉽지 않은 부분이라서 그 마지막 그 테너의 아리아는 거의 생략된 상태로 거의 안 불려졌답니다. 거의 100년 가까이. 근데 최근에 와서 이 후안 디에고 플로레스가 그 부분을 다시 살렸는데 물론 그 아리아가 지금 테너 아리아인데요. 마지막 뒷부분 가면은 이 신데렐라의 그 메조 소프라노 아리아하고 똑같습니다. 우리 신데렐라의 그 대표 아리아가 제가 저번에 이제 아리아 소개 때 소개드렸지만 슬픔과 뭐 아픔 속에서 태어났어요. 뭐 하는 그런 대표 아리아가 있습니다. 마지막에 그 신데렐라가 계모뿐만 아니고 그 언니들, 그 배다른 언니들을 다 용서하면서 이제 마지막에 부르는 아주 걸출한 아리아가 있는데 그 메조소프라노 아리아로 나중에 채용을 했다 그러네요. 로시니가 그 세빌리아 이발사의 테너 아리아를 신데렐라의 메조소프라노 아리아로 해가지고 근데 한동안 이제 테너 아리아가 거의 생략된 상태로 공연을 많이 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그게 이제 신데렐라 아리아라고 그렇게 믿고 있죠. 근데 이 후안 디에고 프로레스가 그 세비야 이발사의 마지막 부분에 그 아리아를 테너를 아리아를 자기가 열창을 합니다. 그러면서 보시면 이제 그 신데렐라에서 듣던 그 아리아가 이제 그대로 나오게 되죠. 나중에 한번 보세요. 그러니까 이게 후안 디에고 프로레스가 지금 2007년도니까 지금 30대 후반에 불렀던 그때는 지금처럼 그렇게 뭐 베테랑은 아니었겠지만 장래가 촉망되는 이제 아주 젊고 싱싱했을 때 이제 부른 그런 아리아입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한 사람의 이제 페테르 마테이 우리가 이제 엘반 베르크의 그 보체크 때 그 주인공이었었죠. 그건 이제 2020년 작품이고 이건 2007년 작품이니까 이제 13년 전입니다. 이때 이제 40대 초중반일 때 불렀던 거죠. 이 세 명의 걸출한 이제 이 성악가들, 걸출한 성악가 세 명과 이제 두 명의 이제 베이스. 이 존 렐리에아는 얼마 전에 제가 소개시켰던 청교조의 이제 그 조르조 역으로 나왔던 그분이죠. 돈텔 카롤로도 굉장히 유명한 미국 베이스입니다. 이렇게 5명이 끌어나가는 겁니다. 한 명의 여자를 중심으로 2명의 남자는
백작의 사랑을 위해서 두 명의 남자는 바르톨로의 사랑을 위해서 이렇게 투쟁하고 결국은 이제 이 주인공이 승리하는 뭐 그런 그 오페라가 되는 거죠. 저번에 이제 그 제가 했던 그 세비야 이발사는 그라인드본 작품이었었는데 영국의 이제 그라인드본이라고 이제 그 페스티벌 작품이었었는데 그때 출연자들은 전부 신인들이었습니다. 물론 노래를 굉장히 잘하는 신인들이었었기 때문에 그게 이제 사실은 DVD로 정식으로 발매가 되고 한국에도 판매가 되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 저작권 문제가 조금 심각했던 것 같아요. 그게 DVD로 한글화돼 갖고 한국에 판매가 되고 있으니까 제가 그걸 영상을 이제 소개를 했으니까 아마 그게 문제가 됐던 것 같습니다. 자, 이 등장인물을 한번 보면은 이제 로지나라고 이제 아주 아름다운 아가씨입니다. 이게 어떻게 된지 몰라도 어렸을 때 이제 부모를 잃었나 봐요. 굉장히 많은 재산을 상속을 받았지만 어렸을 때 같은 경우는 이제 그게 상속 재산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본인이 너무 어려서 이 후견인 제도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의사이자 이제 친척인 이제 바르톨로라는 베이스가 이제 의사면서 후견인인데 이 바르톨로는 이제 이 로지나가 이제 성장을 하면서 이제 성인이 되면 이제 재산도 다 돌려주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바르톨로는 이 로지나가 상속될 재산에 굉장히 노리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로지나하고 이제 결혼을 하게 되면 이제 그 재산을 자기가 다 차지할 수 있다는 그런 아주 엄청난 음모를 꾸밉니다. 또 로지나가 이제 남자를 사귀는 거 이런 것도 이제 막 적극적으로 이제 방해를 하는 그런 아주 그런 악역으로 나옵니다. 귀여운 악역이죠. 그런 로지나를 이제 짝사랑하기 시작하는 이제 그 알마비바 백작이 있습니다. 이 백작은 뭐 어디서 로지나를 봤는지 몰라도 그 로지나한테 반해가지고 어떻게든 로지나한테 그 어필을 하기 위해서 새벽에 이 악단까지 동원해서 뭐 세레나데도 부르고 막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오페라의 시작도 이제 이 악단들을 데리고 와서 새벽에 로지나 집 앞에서 로지나를 사랑하는 연모하는 그런 사랑의 세레나데를 부르고 뭐 그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실 로지나가 직접적으로 이제 그 표현을 못 합니다. 감시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처음에 그게 오페라의 처음에 이제 피오렐로라는 하인과 같이 이제 등장을 하죠. 근데 이 피오렐로는 이제 이 피가로가 등장을 함으로 해서 이제 거기에서 사라집니다. 피가로가 이제 피오렐로의 역할을 거의 대신합니다. 이발사이면서 옛날에 이제 알바비바 백작의 하인이었습니다. 집에서 하인이었었는데 어떻게 독립을 하게 됐나 보죠. 이발사로. 근데 이제 이 피가로는 뭐 손재주도 있고 재주도 많아가지고 이제 그 이발사뿐만이 아니고 그 아리아에 보면은 뭐 별 일을 다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바르톨로 집안의 집안일도 뭐 거의 다 해주다 보니까 피가로가 이제 바르톨로 집에 자주 출입을 하게 되니까 알바미바 백작 입장에서는 피가로의 도움이 이제 절대적으로 필요하게 된 거죠. 그래가지고 피가로의 도움을 요청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피가로가 이제 기지를 발휘해서 결국 이제 로지나하고 알바미바 백작이 맺어지는데 뭐 결정적인 공을 세우죠. 물론 이제 돈을 받고 한 일입니다. 피가로는 굉장히 이제 이해타산적인 그런 인물로 나오고 알바미바 백작은 굉장히 낭만적으로 나오죠. 그렇지만 이제 이게 2부의 피가로의 결혼에서 보면은 이제 로지나 백작 부인을 이제 내비두고 피가로가 결혼을 하려고 하는 수잔나를 이제 또 탐하죠. 그게 이제 2부 피가로의 결혼 때 얘기입니다. 이 로지나에게는 이제 바질리오라는 음악 선생이 있었는데 이 바질리오는 이제 바르톨로의 또 모사꾼이기도 합니다. 물론 이제 대가를 받고 하는 거겠죠. 이렇게 이제 로지나라는 여성 한 명에 이제 네 명의 바르톨로 바질리오라는 이쪽 부류 두 베이스와 피가로와 알바미바 백작 이 두 사람이 이제 대결하는 결국은 이제 알바미바 백작 쪽에 이제 승리를 하는 뭐 그런 스토리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베르타라는 하녀 하나가, 이 베르타는 이제 실제 아리아도 하나 있습니다. 근데 그 베르타와 같이 나오는 남자 이제 하인이 하나 있는데 이 사람이 이제 성악이 없고 아마 제가 보기에는 이제 그 코미디언 같아요. 거의 몸개그를 이제 전막에 걸쳐서 막 넘어지고 다치고 뭐 깨지고 하는 이런 역할들을 하는 그런 이제 한 명의 이제 그 코미디언이 있습니다. 이 성악이 없기 때문에 이제 성악가는 아닌 것 같아요. 자, 아까 제가 원작 보마르세 희곡이 세 편이라 그랬는데 우리가 이제 그 세비야 이발사 잘 알고 있고 그다음 피가로 결혼도 얼마 전에 제가 소개시켜 드리니까 잘 알죠. 로지나 백작 부인과 결혼을 한 그런 이제 백작이 피가로가 결혼을 하고자 하는 그 수잔나라는 이제 여종을 이제 어떻게든 한번 해보려고 수작을 걸다가 해프닝으로 끝나는 그런 게 이제 피가로의 결혼이었죠. 그럼 3편이라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거는 이제 죄 많은 어머니라는 이 희곡의 내용은 어떠냐 그러면 굉장히 궁금하지 않습니까? 제가 그 한번 확인을 해봤더니 피가로의 결혼한 뒤에도 한 20년 후의 얘기입니다. 이건 뭐냐 그러면 이 로지나 백작 부인을 짝사랑하는 시종이 하나 있었죠. 그
귀족이지만 이제 아주 어린 남자의 케루비노라는 있었는데 이 로지나가 이제 그 알마미마 백작이 뭐 출장을 영국인가 이런데 이제 출장을 가 있는 그 몇 년간 가 있었던 그런 상태가 있었는데 그때 이 케루비노하고 같이 잠자리를 같이 하나 봐요. 이제 그 불륜을 저지른 거죠. 결국 그때 피가로의 결혼 때는 그냥 아주 우습게 귀엽게만 생각했었는데 둘이 불륜을 한 끝에 이제 애 하나가 태어납니다. 레옹이라는. 그러니까 혼외자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알마미마 백작 입장에서는 이게 자기 아들이 아니라는 의심을 계속 하고 있기 때문에 별로 아들로 인정도 안 해요. 근데 이제 알마미마 백작은 영국에 가 있는 동안 또 다른 여자하고 사이에서 이제 플로레스탄이라는 딸 하나를 둡니다. 그 뭐 딸은 아니었었고 자기가 이제 후견인으로 이렇게 데리고 있죠. 그러니까 딸로 추정이 되는 그런 플로레스탄과 레옹이라는 이제 2세가 이렇게 그러니까 둘은 사실 족보상으로 봤을 때는 가족이 맞아요. 남매가 맞는데 사실 근데 뭐 하나 섞인 게 없죠. 어머니도 다르고 아버지도 다르니까. 이 영국에 가 있는 동안 이제 그 비서 역할을 하던 베기어스라는 이 친구가 이제 음모를 꾸미죠. 후견인으로 있는 플로레스탄을 자기가 결혼을 하게 되면 백작의 이제 그 재산을 자기가 받을 수 있을 거라는 그런 것 때문에 베기어스는 이제 플로레스탄하고 엮기 위해 갖고 음모를 꾸밉니다. 그 음모를 이제 피가로의 부부가 알아채려 가지고 이제 결국 이제 알마미와 백작을 그 음모로부터 구해내는데 문제는 이제 사실 여운으로 그대로 남겨놓고 있는데 실제 레옹과 플로레스탄 남매 사이죠. 족보상으로는 두 사람이 이제 사실은 서로 사랑하는 그런 사이입니다. 플로레스탄과 레옹이 골치 아프죠. 물론 이 극에서는 이 두 사람이 맺어진다 안 맺어진다 이런 얘기는 전혀 없습니다. 플로레스탄과 레옹은 서로 사랑하는 사이인데 베기어스가 중간에 끼어서 음모를 해가지고 결국 그 알바미와 백작이 베기어스와 플로레스탄의 결혼을 승낙을 합니다. 근데 그 음모를 피가로와 수잔나가 이제 밝혀내고 이제 결국 그거를 취소하게 만들었죠. 그렇지만 이제 레옹과 플로레스탄이 맺어진다는 그런 얘기는 극 중에는 없는 것 같아요. 단지 이제 여지만 남겨두는 거죠. 두 사람의 사랑은 성사될 수도 있다 뭐 이런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이 죄 많은 어머니는 결국 로지나 얘기 같아요. 로지나가 케루비노하고 바람을 피워서 낳은 아들이 레옹이고 레옹 입장에서는 엄마인 로지나가 이제 죄 많은 어머니가 된 거죠. 대충 이렇습니다. 지휘는 마우리치오 베니니 이탈리아 분입니다. 멋진 서곡을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자, 오늘 얘기는 이걸로 마치고 다음 이야기는 1막입니다. 감사합니다.